반도체는 군사 전략 물자다. 그리고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은 이건 국방비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반도체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금년 아마 3, 4분기, 4, 4분기 이때가 바닥일 수 있죠. 한국은 미국의 보조금에 그러면 목숨을 걸기보다 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기술 격차. 그래서 빨리 1나노로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기술 격차가 답은 아니라고요? 점유율이 중요해요. 점유율이요? 95%까지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소장님 전문 분야이신 이제 반도체와 중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장님 책에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재패를 해야 한국이 살고 미중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반도체가 중요한 거 워낙 잘 알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뭐 미중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딱 한 가지의 키워드만 꽂아라. 그럼 그게 세미컨덕터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이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전쟁하지만 백미는 반도체 전쟁이고 또 뭐 우리하고 미국하고도 최근에 사이 좋죠. 근데 좋은 것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이 5나노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줄 수 있다는 것. 이제 미국은 5나노 기술도 없을 뿐더러 공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한테 당당한 것은 이제 5나노 파운드리 기술 공장이고, 또 중국하고 관계에서 우리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또 그 사이에 뭐 중국이 한국이 이런저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말로는 세게 떠들었지만 보복한 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것도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걸 한국이 갖고 있죠.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반도체로 한국, 중국, 미국 이 세 나라의 관계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뭐냐고 그랬을 때 이거는 뭐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전략물자다.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한테 보조금을 6조를 줘가면서 공장을 유치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는 노트북,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AI, 드론, 로봇, 항공모함, 뭐 인공위성, 뭐 모든 데 다 들어가죠. 그래서 뭐 미래의 세계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를 잡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요즘 뭐 챗GPT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자고 하면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한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해서 뭐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러지만 빅데이터를 만들고 AI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금년 들어서 아마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주가가 올라갔고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바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을 하는 회사지 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것은 TSMC가 만들어주고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자기 비하라는 경향이 강해요. 왜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못하냐, 메모리만 하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많이 하잖아요. 그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김 작가님 마찬가지시지만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이 핸드폰 뜯어보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반도체 통조림이에요. 아, 반도체 통조림이요? 근데 여기 전화번호 다 저장하셨고 뭐 중요한 거 다 저장하셨지만 그 저장하려면 메모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챗GPT든 GPU든 CPU든 간에 메모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챗GPT도 거기에 아까 잠깐 얘기하신 HBM, 하이밴드 메모리 이게 없으면 엔비디아 칩셋도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어주냐? 우리 하이닉스가 만들죠. 정말 하이닉스가 독하게 맘먹고 챗GPT에 들어가는 HBM 이거 공급 안 한다고 그러면 엔비디아 칩셋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실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미중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기술 전쟁인데 기술 전쟁을 한 단계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면 반도체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 군수물자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의 문제는 우리가 용산 전자장 안에 가서 노트북, 핸드폰에 이제 돈 몇만 원 주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커머디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군사 전략 물자가 됐고 그리고 미국이 왜 50조, 60조, 유럽도 마찬가지로 60조 뭐 이렇게 보조금을 주냐는 것은 이건 보조금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은 국방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첨단만 필요하지 2류, 3류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군사 전략물자다. 네. 그리고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은 이건 국방비다.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반도체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반도체는 재벌의 수익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국가 간의 이 첨단 산업 기술 전쟁 대항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그 40년 전에 할아버지의 해안이 이게 아버지를 웃게 만들고 손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전 당당히 만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40년 전에 한국이 반도체를 안 했다면 뭐 우리는 뭐 미국이나 중국 또 다른 나라의 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뭐 그냥 자동차나 만들고. 말씀하신 할아버지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 삼성.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시력이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시력이 좋아야 이게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력이라는 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미래를 보는. 그래서 한국이 정말 천행으로 이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 메모리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게 우리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 와중에서 미중이 다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반도체 식냉전의 목표물은 중국이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한국과 대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공장은 있는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하웨이라는 회사가 뭐 최첨단 통신 장비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었지만 지금 핸드폰 사업을 털었던 이유가 지금 5나노 우리 지금 그 갤럭시폰 들어가는 이 정도의 칩을 이게 중국에서 못 만드는 거 14나노를 겨우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제 첨단 반도체를 구하지를 못해서 손을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은 세계 최강이지만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이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기술 최고. 그 기술만 있으면 뭐 아시아 공장에다 OEM 주면 되니까 얼마든지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코로나 전, 그리고 미중 전쟁 전의 스토리는 기술이 왕이고 그 밑에가 이제 공장을 갖고 있고 또 공장의 하청업체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죠. 그리고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 그러니까 기술, 공장, 장비, 재료. 이게 뭐 우리 조선시대로 쳤으면 산업공상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호랑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렇지만 미국의 기술이 이게 의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하고 TSMC가 공장을 돌려서 반도체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국 기술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타이완의 파운드리에 발목 잡혀 있고 한국의 반도체사하고 TSMC는 그럼 당당하냐? 아닙니다. 뭐 TSMC 회장, 우리 삼성의 회장도 네덜란드의 아주 작은 회사 ASML이라는 회사에 가갖고는 고개 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EUV라고 하는 이 장비를 못 구하면 공장을 못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갑이 아니고 이제 첨단 장비가 이게 갑인 시대가 왔고, 근데 그게 다냐? 그건 아니고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제 원재료하고 가스, 뭐 공정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단 한 개의 소재만 없어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진국들이 지금까지는 뭐 하청회사, 하청 기업으로 존재하다가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자원을 무기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하청회사,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자원이 갑이 되고 장비가 그 다음번 제 우선순위가 되고 공장이 되고 기술이 되는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첨단 산업에서 보여지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은 미국이 앞서고 있고 뭔가 공장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장비는 이제 ASML 같은 곳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밑에 소재는 이제 후진국이나 이런 자원, 이게 다 엮여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빵꾸 나도 반도체 못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미국과 일본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한국에게는 뭐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될까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긴 하겠지만. 단기호재, 장기학제. 중국이 뭐 우리로 봤을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상대가 중국이죠. 중국이 기술 캐치업의 속도가 워낙 빨랐으니까 그걸 이제 미국이 발목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꽃놀이패를 진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5천만 인구에 뭐 대졸자 50만 명이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메모리에서 세계 1등을 했다고요.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나라가 이제 EUV 장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건데,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
14억, 뭐 한국 인구의 28배고 중국의 대졸자가 1년에 1,100만 명이 나와요. 그럼 우리의 거의 뭐 22배 가까운 우리 22년 동안 길러놨던 인재들이 1년 만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의 10배, 뭐 미국의 뭐 70%? 네. 이 정도 되는 나라가 목숨 걸고 한 개 아이템만 개발하자 그러면 그 시간이 문제지 개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를 국산화하는 순간에 누가 최대 피해자냐면 그건 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이 발목 잡아준 것, 반도체 사이클 한두 번, 한 4년에서 8년 정도는 우리가 골무대표를 진 건 맞지만 네. 그 8년 이후에 중국이 국산화를 했다 그러면 그게 최대 타격 한국이 받는다. 소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중국의 인구, 그 다음에 대졸자, 여러 가지 이제 경제력 생각했을 때는 뭔가 8년 이후, 뭔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반도체 기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원래. 미국 거고, 그게 일본 갔다가 한국에 왔고, 대만 갔다가 지금 중국까지 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뭐 공부를 못해서 성실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자금을 넘겼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거 대만도 하는 거고, 대만이 하는 거 중국 본토도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주어진 기간 뭐 4년에서 8년의 기간을 이제 따라오는 놈이 얼마나 이제 그 시간 격차를 얼마나 더 늘려놓냐 이게 우리한테는 과제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뭐 좋은 시절 만났다. 또 미국과 중국이 전쟁해가지고 뭐 여기에 그 우리하고 상관이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로 생각해서는 그 와중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전리품을 챙기고 이득을 어떻게 챙기냐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말로 이게 40년 전에 할아버지 해안이 기가 막힌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줬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10% 점유율을 막아도 그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70%, 75% 점유율을 가지는 아이템이 우리한테 지금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지키면은 대박 나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못 지키면 뭐 년년세세 후손들한테 욕먹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소장님 반도체 원래 전문가이시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렇게 대단한 걸 한국이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뭔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엔비디아 같은 것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이제 존속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치고는 엔비디아 주가는 하늘로 날아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래 오르긴 했지만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좀 보잘것 없단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팹리스라고 네. 사무실에 노트북 하나하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노트북 하나하고 엔지니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고정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무실을 렌트하면 되고 노트북, 핸드폰, 뭐 서버는 다 렌트하면 되니까 고정비가 굉장히 낮고 오로지 이제 아이디어 하나로서 이게 돈을 버니까 매출액이 이게 일정한 부분 이상 되면 다 통째로 다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R이 높아지는 건데 이 반도체는 라인 하나 지금 셋업하는데 거의 150억 불에서 200억 불 들어가요. 그러면 대략 한 20조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상각을 해야 돼요. 5년 만에. 그래서 5년 상각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떼돈을 버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고정비가 없는 산업하고 처음부터 고정비가 20조 이상 들어가는 산업은 이건 이제 엄청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팹리스 같은 경우들은 그 맛에 하는 거죠. 그 맛에. 그러나 팹리스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진입 장벽이 약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이제 진입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250억 불, 200억 불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가벼운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시장이라는 게 미인투표잖아요. 그래서 표가 한쪽으로 몰리면은 이제 그쪽으로 훅 가는 건데 뭐 마찬가지지만 챗GPT라는 게 뭐 6개월 전만 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갑자기 이제 챗GPT가 세상을 다 바꾸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간 건데 뭐든지 이제 새로운 것 또 신기한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챗GPT라는 것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이 만약에 IP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챗GPT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다 긁어와서 부합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뭘 가져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료를 긁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 논문을 쓴다고 그러면 밑에다가 줄을 다 달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그 지재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소송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그런 지적 재산권 문제를 아무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다 선수들이라는 게 시장이 조그말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시장이 왕창 커졌을 때 그때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돈을 크게. 그렇죠. 그래서 챗GPT가 뭐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네거티브하게 보자면 저것은 최첨단 지적재산권 절독이죠. 다 이제 훔쳐서 갖고 오는 건데 주인한테 허락 없이. 그래서 그 문제가 걸렸을 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한국에서 계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반도체는 많이 투자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전반 산업도 이제 초기 효과 뭐 이런 건 있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40년이 넘어간 산업이에요. 그래서 산업 주기를 30년으로 보는데 이미 한 세대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상승이 2년 반, 하락 1년 반 정도 전형적인 이런 이제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클 산업을 놓고 보면 2년 반 먹고 1년 반 쉬고 하는 그 사이클을 잘 타는 것이 반도체 투자의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다르게 생각,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메타다 또는 이제 챗GPT다, 엔비디아다, 이거는 고정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특수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빨리 세츄레이션 돼버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대신 첨단 전통 산업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전통 산업보다는 높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제 흥분을 했지만 테슬라도 고점도 이거 60%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럼 60% 빠졌을 때 그것도 어떡하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60%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업의 특성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클을 잘 이용을 하면 4년마다 돈을 이제 차곡차곡 챙겨 먹는 그런 이제 투자가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7월 이제 중순 말쯤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사이클에서 조금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제 막 가고 있는 방향인 건가요? 거의 이제 작년 상반기 정도가 피크였고요. 한 1년 반 정도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아마 찬바람 불 때 금년 아마 3, 4분기, 4, 4분기 요때가 바닥일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누가 제일 똑똑하냐? 아인슈타인이 하버드 박사가 아니고 돈이 제일 똑똑해요. 그리고 돈은 장난을 안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죠. 반도체 경기는 계속 바닥 뭐 지하실이 있네 뭐 얘기를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바닥에서 한참 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주가라는 게 항상 뭐 6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경기 하강은 뭐 거의 막바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미국 반도체 보조금의 유혹을 우리나라가 경계해야 된다고요? 뭔가 보조금 생각했을 때는 뭐 좋을 것 같은데 왜 또 경계해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요, 그 모이에 목숨 걸다 죽고 사람은 공짜 돈에 목숨 걸다 죽는다고.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왜 이제 영악하고 세냐면 대통령부터 날라왔잖아요. 한국에. 근데 왜 왔냐면 반도체 공장 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면 잘해줄게, 세금도 깎아주고 뭐 그랬는데 이게 땅 사가지고 말뚝 치고 시멘트 콘크리트 이제 붙는 순간에 그때 잠깐 우리 보조금 527억 불 주긴 주는데 그 조건이 3가지가 있어. 요거 사인 안 하면 보조금 못 받는다. 이미 우리 땅 사가지고 말뚝 쳤고 콘크리트 붓고 있는데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때 뭔 얘기냐, 3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정보 접근권. FBI나 CIA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라인을 좀 보자 그러면 다 보여줘야 된다. 근데 저는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었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그 라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안 넣어줘요. 그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라인 다 보자. 그리고 자료 내놔라 그러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자료가 기업의 기밀이 인텔이나 다른 미국계 회사한테 안 넘어간다는 보장을 못 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이익 나면 갈라먹어야 된다.
정부하고. 근데 이익이야. 그건 주주하고 갈라먹는 것이지 보조금 준 사람을 갈라먹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없는 이제 논리를 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이 반도체 시장으로 보면 한 20% 뭐 그 내외고 중국이 한 35%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 공장 짓지 마라. 있는 거 증설하지 마.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센데요? 그래서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보조금 얼마 받고서 공장 짓는 건 좋은데 짓고 나면 기술 거지가 될 수는 위험이 있죠. 기술이 다 털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익 나면 갈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큰 시장은 포기해야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중국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미국이 장사하기 좋고 생산하기 좋고 돈 되면 아니 인텔이 왜 아시아에 공장을 짓고 마이크론이 왜 아시아에 공장을 짓냐는 거 미국이 안 짓고 그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는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근데 인당 소득 7만 8천 달러인 나라에서 3교대가 될까요? 우리도 지금 뭐 3교대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인당 소득 3만 3천 달러도 3교대가 안 되는데 7만 8천 달러, 8만 달러 때 미국에서 3교대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20조 투자해가지고 5년 만에 생각을 해야 되면 그거를 하루에 3교대로 24시간 돌리는 회사하고 하루 1교대밖에 안 하는 8시간밖에 일하는 데하고는 고정비 부담이 엄청 크죠. 그렇죠. 이게 세 번으로 돌리면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한 번만 돌리면 3배가 늘어나는 거죠. 대만은 365일 24시간 돌리니까 고정비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미국은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고정비 부담이 1교대밖에 못하면 3배가 더 늘어나는 거고 2교대 한다고 해도 이제 3분의 2만큼 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고정비 부담이 무지 커지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미국의 왜 공장이 없냐?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근데 거기다 보조금 준다고 거기 가서 공장 지으면 되냐? 뭐 책을 봐야 되는 이유는 답이 없을 때 책 보는 거잖아요. 그 책에는 이렇게 써놨죠. 공장은 보조금 많이 주는데 짓는 게 아니고 시장 가까운 데 지어라.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65% 가까이가 아시아에 있어요. 공장 아시아에 지어야 되는 거지 미국에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근데 어떻게 미국의 공장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미 우리 짓고 있죠.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머리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짓고 액면대로 간다고 그러면 뭐 기술 다 털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이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안 지으면 뭐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데 뭐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잖아요. 우리도 머리 쓰면 되는 거죠. 미국이 머리 쓰는 것만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지금이 5나노 공장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 지으려면 2년 반 걸려요. 그리고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공장을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짓는다고 언론에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돈 안 들 건데 그렇게 짓냐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지금 안 지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527억 불을 주는데 1차 년도에 보조금이 거의 43%인가 그 절반 가까운 돈이 1차 년도에 보조금이 들어가요. 근데 보조금은 소진돼 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빨리 보조금을 따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장을 먼저 지어가지고 43%인가 하는 보조금을 먼저 따먹기 경쟁이 이제 벌어진 거고, 그럼 공장 짓고 나면 어떡할래? 그때부터는 이제 장비 들어가고 생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이 장비 반입하고 생산 가동을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반도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5나노 이하로 가려면 네덜란드 EUV 장비가 머스트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그게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ASML이 EUV 장비 1년에 한 40대 만들어요. 그것도 뭐 한 대 만드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갑자기 80대 100대를 못 늘려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뒤에 뭐 우리도 지금 첨단 라인 늘리고 대만도 늘리고 유럽도 늘리고 일본도 늘리고 미국도 다 늘리기 때문에 ASML이 EUV 장비를 그만큼 공급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2년 반 뒤에 가서 ASML이 EUV 장비를 안 줘가지고 우리 공장을 못 돌려야지. 그럼 그 익스큐즈가 되잖아. 우리 탓이 아니니까. 그럼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딜레이를 시키면 반도체 기술이 한 18개월마다 이게 2년마다 사실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5나노인데, 그리고 지금 한국은 지금 3나노를 생산하죠. 근데 앞으로 아마 3년에서 4년 뒤 되면 그게 1나노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2년 반에서 3년 뒤에 공장을 완공했을 때 그때 5나노 공장을 짓게 되는데, 그때 되면 우리는 1나노로 가버리면 되죠. 그래서 지금 14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4단계 격차가 있는데 5나노, 3나노, 2나노, 1.4나노
마찬가지로 3년에서 4년 뒤에 그 격차를 4단계로 그대로 벌려버리면 지금은 원화노가 첨단이지만 3년 뒤에도 첨단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상위 레벨이 나머지 다 잡아오고 그렇죠. 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공장은 보조금 줄 때 일단 공장은 빨리 짓고 가동은 최대한으로 이제 늦추는 방법, 그래서 기술 이전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방법, 그게 우리로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걸 미국이 모를까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절묘하게 그걸 하려면 EUV 장비가 있어야 되는, 그럼 EUV 장비를 네덜란드가 한국한테 먼저 줘가지고 그걸 미국에 먼저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뭐 네덜란드 입장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죠. 한국은 미국의 보조금에 그러면 목숨을 걸기보다 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기술 격차. 기술 격차. 그렇죠. 그래서 빨리 1나노로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또 한국이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서 슈퍼 을로 가야 한다고 이제 코멘트 하시면서 초격차 얘기하지만 기술 격차가 답은 아니라고요? 점유율이 중요해요. 점유율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모리에서 75%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걸 95%까지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렇죠. 단순한 영역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전략이어야 되는데 지금 90% 어떤 아이템에서 90% 넘어가는 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데들은 시장 점유율 30%만 해도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천행으로 75%를 왔는데 지금 이번에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통상 이론적으로는 보면 재고가 많고 경기가 하강하고 적자가 나면 투자를 줄여야죠. 근데 삼성은 투자를 안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반도체는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는 전형적인 학습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개 만드는 놈하고 200만 개 만드는 놈 있습니다. 200만 개는 원가가 66이라고 하면 100만 개 만드는 놈은 100이라는 거죠. 그러면 200만 개 만드는 놈 원가를 33을 치더라도 손익분기점이지만 100만 개 만드는 놈은 적자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0만 개 만드는 놈 원가가 33이고 200만 개 만드는 건 66이 되고 100만 개 만드는 놈은 100이 되니까 이게 400만 개 만드는 놈이 50으로 가격을 매겨버리면 1등만 이익 나고 2등, 3등은 다 적자가 나죠. 이게 지금 삼성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디램 가격 떨어져서 난리 났어. 뭐 저거 어떻게 보란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디램 가격은 삼성이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이 전체 마켓에서 50%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이 만약에 30% 감산을 해버린다. 그럼 지금 전 세계가 뭐 디램 공급 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대략 한 10에서 15%거든요. 삼성이 30% 감산을 해버리면 바로 오버 캐퍼시티가 이게 쇼티지로 바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삼성이 왜 그걸 안 하냐? 지금 캐파를 그대로 가져가면 3등 하는 마이크론, 2등 하는 하이닉스가 적자가 계속 크게 나죠. 그럼 투자를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대신 삼성은 계열사한테 돈 빌려가지고 최첨단 하나를 더 지어버려요. 그럼 2년 반 뒤에 캐파를 늘린 경기가 다시 좋아졌을 때 캐파를 늘린 삼성은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고 전혀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은 두 개 회사는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죠. 이론상으로. 그러면 삼성이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 삼성이 노리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굿자를 보이게 되는 순간에 뭐 인텔이든 엔비디아든 우리가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업인들의 전략도 필요하고 또 이것은 이제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국가 지도자들의 해안과 결기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3등 죽이려고 그런 전략을 쓰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2등 하는 우리 편이 자금력이 떨어지거나 이래가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정말로 이게 세계 패권으로 가져가려면 정부, 기업, 금융 이 세 개가 일치 단결해서 한쪽으로 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반도체 역사 40년에 결정적인 이제 우리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치면은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점유율 90% 이상. 근데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럼 삼성의 그 전략은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놈은 지금 설비 투자 안 하는데 삼성은 라인을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죠. 2년 반 뒤에 삼성의 점유율 무조건. 하이닉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럼 우리 점유율이 조금 올라가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아예 이제 더 세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는 중국에 이제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계속 해먹을 거냐 이걸 봐야 돼요. 이제 바이든이 막아놨는데 이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래?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래? 근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트럼프가 뭐 중국에 대한 제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대중국 제재나 통제는 바뀔 게 없다. 근데 바이든이 집권하니까 트럼프가 했던 규제나 제재, 통제 정책은 싹 다 무시해버리고 뭐 생각해보시면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무역, 통상, 보복관세 이런 거 입에 올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로 우리는 가겠다. 반도체 봉쇄를 하겠다는 걸로 홀랑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에 당선됐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동맹 전략, 뭐 기술 동맹 이걸 그대로 유지할지 안 할지는 이건 그때 가서 봐야 알아요. 근데 미국의 속성상 네. 아마 전임자가 했던 건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고 최근에 보면 또 웃기는 것이 결국은 누가 적인지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퀄컴,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얘들은 62%를 중국에 팔아요. 그리고 브로드컴, 걔들도 이런 통신용 칩은 걔들도 한 30%, 인텔도 한 27%를 중국에 파는데 중국을 막아버리면 예를 들면 퀄컴, 브로드컴, 예를 들어서 인텔이 매출액의 30%에서 60%가 줄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젠가 아ren가 보면은 미국 반도체 협회가 모여가지고 이 미국 정부한테 요구를 해요. 지금보다 더 중국을 반도체 통제하지 마라. 그럼 그 중국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 그래서 역으로 기업들이 이제 정부한테 로비를 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돈에 내국심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년도에 선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그 장기적으로 그 우리가 지어놓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은 스크랩해야 돼요. 근데 스크랩하지 말고 거기에 지금 18나노, 20나노 뭐 이제 이 정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 뭐 한 4년에서 5년은 돌릴 수 있으니까 돌리고 대신 그 라인을 자동차용 반도체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5나노, 7나노, 뭐 10나노 그러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뭐 40나노, 90나노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동차의 반도체에서 큰 비중은 전기차예요. 그렇죠. 전기차는 그건 전기 제품이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뭐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배터리 갖고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에 미국이 전기차를 99만 대 샀어요. 근데 중국이 얼마를 샀냐면 680만 대 샀어요. 거의 7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용 반도체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그거를 전력용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로 전환하는 것이 답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최첨단 까지 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은 공장을 스크랩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하는 것. 그게 우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 회장님은 TSMC 지분을 매각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중국과 대만의 그런 분쟁을 이제 생각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도? 저는 뭐 그렇게 안 보는데요. 워런 버핏은 전통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지 캐시우드처럼 전 나온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TSMC의 경우는 워런 버핏의 투자 타이밍의 실기,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질렀는데 터진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빠져나와야 되니까 아직 바닥이 아닌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작년 10월인 건지 그때 투자를 했다가 연초에 다시 팔고 나왔나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지금 반도체 경기는 지금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6개월 이상 먼저 투자를 한 건데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아닌데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워런 버핏에서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은 바닥이 아닌 걸 알아채고 빨리 이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첫 번째는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죠. 그 올드 이카노미에 주로 투자하고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지금 일본에 뭐 난리치면 일본도 투자한 게 그게 원자재에 투자한 것이 첨단 산업에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TSMC는 원래 워런 버핏의 전공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잘못 봤다. 그래서 이제 그 칼을 빨리 뺀 거고, 그래서 방향을 빨리 돌린 거지. 그래서 뭐 반도체 산업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대만의 TSMC가 뭐 위치가 흔들리거나 이건 전혀 아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워런 버핏의 투자 타이밍의 그 오류? 그것 때문에 사다팔한 것이지,
반도체 자체에 뭐 문제거나 이런 거는 근데 그걸 이제 빠져나올 때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타이밍 잘못 봐가지고 아직 바닥이 안 했는데 너무 일찍 질렀어. 이렇게 되면 그건 좀 이게 면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빠졌다. 그건 맥센스 하죠. 이제 작년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예전에는 뭐 그런 일 없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쟁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나요? 대만 침공설이 2024년이다, 5년이다, 6년이다, 7년이다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침공설의 원인자 얘기를 한 사람은 100% 다 미국인이지 중국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법을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1979년에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사회주의 신중국을 중국의 대표로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은 국가로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고 미국과 수교를 했죠. 그럴 때 미국이 뭘 했냐면 자기네 국내법이에요. 대만하고 망이 자기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하나 통과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예요. 근데 그 대만관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돼 있냐면 무력으로 중국 본토가 대만을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미국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지만 뭐 애매모호한 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중국 본토가 대만을 침략하면 미국이 바로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개폼 잡으면서 뭐 우리가 뭐 세계 2대 무슨 경제대국이 떠들지만 군사력에서는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보면 중국이 미국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압도적이죠, 아직. 그렇죠. 그래서 둘이 붙었다 그러면 누가 이기냐? 그건 물어보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은 고전을 많이 읽어요. 근데 뭘 읽냐? 손자병법 반드시 있죠. 손자병법에 보면 이기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지 붙어가지고 저부터 못 이기는 싸움을 하라는 건 그 병법이 없어요. 그래서 붙었다 그러면 바로 100점 100패를 할 건데 그걸 공격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왜 미국이 대만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가냐고는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중국이 죽을 각오를 하고서 대만의 반도체 공장 4개를 부셔버리면 그러면 미국도 반도체 원시 국가가 돼요. 첨단 반도체를 만들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삼성전자를 집 팔아 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 공격을 안 하냐면 첫 번째 실력이 안 돼요. 군사력이 두 번째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무력으로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자기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분단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계속적으로 적의 침입이 있을 수 있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정치적 이익이 극대화될까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내가 계속 집권해야 되는 이유가 대만에 대해서 미국과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리더가 계속적으로 리딩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게 시진핑의 정치적 이익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에 전력이 한 3배는 돼야 전쟁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쟁의 첫 번째 조건은 경제력이에요. 돈이 있어야 뭐 무기 사고 할 건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GDP 규모로는 73%밖에 안 돼요. 그럼 적어도 중국이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적어도 최소한의 조건은 경제력이 미국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예측으로 보면은 뭐 대략 2035년 이내외쯤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에요. 그럼 2035년까지는 힘이 없는데 전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2035년까지는 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그리고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의 개념이지 한 번 뭐 GDP가 미국을 넘어갔다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예를 들면 저는 그 모 방송국에 여성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축구하는 거 열심히 보는데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근데 그걸 보면 한 게임 이겼다고 그래서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GDP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해서 1등한 거 아니라고요. 그럼 그걸 다 합쳐가지고 모든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건 누적의 개념이죠. 그래서 누적으로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려면 제가 볼 때 2050년 정도 가야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력을 뒷받침해서 경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저것은 중국이 대만 공격한다는 것은 그냥 썰이고 또 이제 그럼 뭐 중국은 왜 우리는 뭐 그거 불장난하지 말고 우리가 때려 부실 수도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볼 땐 그거는요 국내 중국 대내용이에요. 뭔가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가 단결되는.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14억이에요. 14억의 인민들을 의식해서 불장난하지 마라. 우리도 공격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조금 이제 새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대만 공격서를 계속적으로 내는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 정치인들이 선거 시즌만 되고 뭐가 되면 꼭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와요. 잊어버릴만 하면. 근데 그건 점유가 중요한 거지. 뭐 일본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더라도 독도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하는 쪽마음이지 뭐 입으로야 뭐 대포를 못 쏩니까? 근데 그 사이 일본이 독도 문제 갖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뭐 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왜 대만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우리도 그렇지만 독도 문제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독도 문제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언론이든 정치든 뭐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흥분하죠. 미국도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 중국이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양안 관계가 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그때마다 미국이 무기를 대만에 팔아먹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양안 관계 악화됐을 때 미국이 대만한테 판 무기 총액이 바이든 정부 1년 차까지, 2년 차까지를 보면 875억 불인가 팔았어요.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527억 불 준다는데 그거에 거의 1.6배 되는 무기를 대만에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흥분시킬 수 있고 그래서 사리 판단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실리는 무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를 팔았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공격하면 니들 뭐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항공모함도 그렇죠. 미사일도 있고 대포도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 거 사. 그래서 대만은 겁나니까 계속 하는 거죠.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부상했잖아요.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언론 기사가 언젠가는 진짜 뭐 중국이 미국을 제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전문가인 손이 봤을 때는 그게 뭐 아까 전에 2035년 되면 GDP가 이제 뭐 약간 비슷해질 수 있고 누적으로는 2050년쯤 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좀 가능은 한 일인가요? 언젠가 미래에. 다른 돌발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되죠. 그 생각을 해보시면 뭐 어젠가 중국 GDP가 나왔는데 중국 GDP가 6.3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거 뭐 성장이 끝났고 완전히 뭐 디플레 돼가지고 저거 큰일 났다. 뭐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대부분의 지금 논조잖아요. 근데 그 경제 데이터를 갖다가 감정을 실어서 보면 팩트를 정확하게 못 봐요. 그러면 1.5% 성장하는 한국, 뭐 1% 하는 미국, 마이너스 성장하는 유럽은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관한 것들은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국이 어찌됐든 간에 저게 지금 한 5%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잘해야 뭐 한 2% 성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100m 달리기에서 이 70m 전방에 이게 한 사람이 나가 있고 100m 전방에 한 사람이 나가 있어요. 근데 100m 전방에 나가는 사람은 시속 20km 달리고 70m 전방에 나가는 사람은 시속 50km 달려요. 언젠가 따라잡히겠죠? 그렇죠. 그 미중의 관계는 이제 그런 관계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70m 가는 놈이 발병이 나가지고 차가 빵꾸 나면 못 가는 거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의 속도로 가면 시간의 문제지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중국이 미국 GDP를 초월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력의 개념은 한 번 넘어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적으로 다 합쳤을 때 그것이 넘어서야 진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 뭐 2030년, 2035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섰더라도 중국 1등이라고 얘기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축적된 걸 다 합쳐가지고 이게 넘어서야 부자라는 게 원래 우리가 연봉을 10억 받았어. 근데 옆집은 매년 5억씩 받아가지고 50년 받았어. 따라잡기 힘들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부자냐고 그럴 때 그야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GDP 규모가 넘어서는 것은 뭐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패권국은 아니다. 누적으로 가려면 적어도 한 15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중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 속도를 지금 늦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치포 동맹은 중국 봉쇄에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으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포 동맹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면 지포 동맹은 한국, 일본, 대만, 한국인데, 미국의 기술, 미국의 반도체 장비, 일본의 반도체 장비 소재,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술, 대만의 생산 기술. 요 네 개를 합치면은 전 세계 반도체의 91%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하고 미국은 메모리에서 경쟁자잖아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한 놈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대만하고 한국은 파운드리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는 반도체 소재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소부장. 그럼 네 놈이 동맹인데 경쟁자이고. 서로가 싸움하는 관계인데 이 네 명을 묶어가지고 한 팀을 만들었을 때 원팀이 될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포 동맹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구호가 강한 거고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의 성격이나 특성을 보면 그것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동맹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중국도 제재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른 나라도 입장이 똑같거든요. 뭐 반도체 장비만 보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 작년 같은 경우도 세계 1등하는 반도체 장비 수요국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제품 자체도 세계 최대 수요국이 중국이라고요. 그럼 장비든 뭐 디바이스든 간에 한 30% 가까운 매출액을 이거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동맹의 배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바이든 체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그 틈바구니를 누리고서 또 서로 이익을 챙겨가기 위한 뭐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좀 들었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어쨌든 삼성전자든 뭐 SK하이닉스든 기타 뭐 소부장이든 이제 반도체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많은 투자자 반도체 섹터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반도체에 좀 투자를 우리가 꼭 뭘 하긴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4년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4년 주기는 항상 4년인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4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래서 올림픽 그다음에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실리콘 사이클 그 세 가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누구든 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경기를 좋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은 그게 다 OA 기기 투자예요. 정보산업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산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도체 투자가 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이 실리콘 사이클이 같이 가는 특성이 있고 또 대통령 선거는 항상 올림픽 때 같이 가요. 근데 올림픽 하게 되면 이제 TV 보고 뭐 이러는 바람에 전자기기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4년 주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게 발생하면 더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이클을 잘못하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투자할 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뭐 PER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PDR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텍스트북의 재무관리 책에 보면 PER은 투자를 어떻게 하냐? PER이 낮을 때 이거 투자해서 비쌀 때 팔아라. 이게 텍스트북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게 PR이 낮을 때 저평가돼 있고 PR이 높으면 고평가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는 정반대로 해야 돼요. PR이 가장 낮을 때 팔아야 되고 PR이 가장 높을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제 귀신 시다나가 몽소리냐는데 반도체는 경기 픽 끌 때 이익이 제일 많이 나요. 그리고 경기 바닥일 때 거의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PER이라는 게 주가 나누기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피크 때 이익이 100이다 그러면 주가가 100이라고 하면 PER이 1이 되죠. 근데 경기 바닥이 되면 이익이 10분의 1 통해서 10이 됐어요. 그냥 같은 100이라고 하면 밑에는 PER이 10이 돼버리죠. 그럼 이론상으로 PER이 낮을 때 사고 PER이 높을 때 팔아라 그러면 꼭지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메커니즘이 바로 전통적인 텍스트북에서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반도체에서는 망한다.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게 국가 간의 전략 무기이자 전략 경쟁이에요. 그래서 폴리틱스를 같이 봐야 됩니다. 정치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고서 봐야지 이익이 얼마나냐, 뭐 증가율이 얼마다 이걸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는 정말로 이제 뭐 주식 투자 어떻게 하냐 그래 누가 보냐 그러면은
뭐 메뚜기처럼 잘 쫓아다니는 사람이 번다고 그러지만 결국엔 보면 이제 심장에 털이 나고 이제 엉덩이 질긴 사람이 돈 먹는다. 그게 이제 얘기인데 반도체는 4년마다 업앤다운을 해요. 네. 반드시. 네. 그래서 한번 놓쳤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신용 쓰고 돈 빌린 게 아니라고 하면 독하게 4년 기다리면 이건 정말로 다시 리커버를 할 수 있는 산업이 반도체고 그게 이제 다른 산업하고 좀 다른 점이죠.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그렇게 된 거죠. 미중이 반도체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뭐 이제 내년에도 중요하고 뭐 2025년, 26년 중요하겠지만 좀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가가 얘기를 해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이미 네.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다. 네. 반도체 경기는 아마 하반기에 바닥친다. 그리고 이제 리커버해서 기어 올라갈 타이밍이고 그래서 반도체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몇 조 적자가 났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적자는 삼성이 조절할 수 있어요. 감산을 해버리면 바로 가격은 반등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늦게 오는 놈을 이번 참에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찬스를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감산 크게 안 하고 증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는 이익이 폭등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익 자체에는 회사가 만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익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사이클의 타이밍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9층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나중에 9층은 회복되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뭐 과거에 이제 그 삼성전자 사이클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전고점을 넘어갔는지 못 넘어갔는지 보시면 되죠. 항상 넘어왔으니까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소장님 모시고 또 이제 반도체와 중국의 경제 상황에 좀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여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전명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